아버지, 오늘 날씨 정말 좋은데 한강으로 산책 가실래요? 준혁이 갑자기 제안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야? 너가 먼저 산책하자고 하다니. 네, 요즘 아버지랑 시간을 많이 못 보내서 죄송했거든요. 좋구나. 미영이랑 준우도 같이 갈까? 아니에요. 오늘은 아버지랑 단둘이 대화하고 싶어서요. 그래. 고마운 녀석. 그때만 해도 저는 사위의 그 제안이 얼마나 무서운 함정인지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미 6개월 전부터 징조가 있었어요. 준혁이 갑자기 제 건강을 과도하게 걱정하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 혹시 어디 아픈 곳 없으세요? 병원 검진 좀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그러더니 유언장 작성을 권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은 미리 준비해두는 분들이 많다더라고요. 심지어 생명보험 가입까지 제안했었죠. 7년 동안 함께 가족으로 지내면서 제법 믿음직한 사위라고 생각했던 준혁이 저를 죽이려 할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던 10월의 어느 화창한 날, 저희는 함께 한강공원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었습니다. 물고기를 보자며 물가에 앉았을 때 준혁이 갑자기 저와 함께 물속으로 뛰어들더니 제 머리를 물속으로 강하게 밀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차가운 강물이 코와 입으로 들어오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위가 저를 죽이려 한다는 걸 말이에요. 적적한 마음 오늘도 감동 있는 이야기로 위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으며 큰 위로가 되었답니다. 오늘도 재밌게 들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며 이 이야기를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저는 이종석입니다. 올해 63세이고요. 35년 동안 중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다가 작년에 은퇴했어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니 준혁이의 이상한 행동은 벌써 6개월 전부터 시작됐었습니다. 4월쯤이었나요? 갑자기 제 건강을 과도하게 걱정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지, 혹시 어디 아픈 곳 없으세요? 요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그런가? 나는 괜찮은 것 같은데? 병원에서 종합검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제가 예약 잡아드릴게요. 그때는 효자 사위가 장인을 걱정해주는 줄 알았어요. 5월에는 더 이상한 제안을 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유언장 같은 거 써놓으신 게 있나요? 유언장? 갑자기 왜? 아니에요. 그냥 요즘은 미리 준비해 두시는 분들이 많다더라고요. 만약을 위해서요. 6월에는 생명보험 가입까지 권유했어요. 아버지 나이에도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이 있대요. 혹시나 해서 알아봤거든요. 그 모든 게 지금 생각해보니 치밀한 계획이었던 거예요. 하지만 당시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은 10월 15일 화요일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사위 준혁이 집에 들러서 갑자기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아버지, 오늘 날씨 정말 좋은데 한강으로 산책 가실래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준혁은 평소 바쁘다며 저와 시간을 보내는 걸 꺼려했거든요. 회사 일이 힘들다고 하면서 주말에도 잘 안 놀러 왔었는데 갑자기 평일에 산책을 제안하다니요. 정말이야? 너가 먼저 산책 가자고 하다니. 준혁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요즘 아버지랑 시간을 많이 못 보내서 죄송했거든요. 오늘은 좀 여유가 있어서요. 정말 의외였어요. 최근에 투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던 준혁이었는데 이렇게 여유로운 모습을 보인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였거든요. 좋구나. 미영이랑 준우도 같이 갈까? 아니에요. 오늘은 아버지랑 단둘이 대화하고 싶어서요.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들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수상했어야 했어요. 딸과 손자를 빼고 저희 둘이서만 가자는 게 말이죠. 하지만 그때는 사위가 진심으로 저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서 기뻤습니다. 오후 2시쯤 서둘러 외출 준비를 하고 준혁의 차에 탔어요. 운전하면서도 준혁은 평소와 달리 말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존경합니다. 35년 동안 교육자로 사셨잖아요. 그렇게까지 할 것 없다. 그냥 내 일이었으니까. 그래도 대단하세요. 저도 아버지처럼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가을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한강으로 가는 길에 보이는 나무들이 온통 빨갛고 노란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산책 날씨였죠. 오후 3시 반쯤 한강공원에 도착했어요. 준혁이 선택한 곳은 사람이 많지 않은 한적한 구간이었습니다. 주차장에 차가 몇 대 없어서 조용했어요. 와, 여기 정말 좋네. 강변에서 바라본 풍경이 정말 장관이었어요. 넓은 강물과 건너편의 단풍, 그리고 푸른 하늘이 어우러져 그림 같은 모습이었거든요. 사진 한 장 찍어드릴까요? 준혁이 핸드폰을 꺼내며 말했어요. 저는 기꺼이 포즈를 취했습니다. 강을 배경으로 서서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아버지, 물 쪽으로 좀 더 가서 쉬어볼까요? 저기 앉을 곳도 있고 물고기들도 보여요. 준혁의 말에 따라 저는 강가로 내려갔어요. 물가에 큰 돌들이 있어서 앉기 좋더라고요. 물소리도 시원하고 바람도 상쾌했습니다. 아버지, 물고기 보이세요? 저기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어요. 준혁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는 더 가까이 가서 물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작은 물고기들이 떼를 지어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오, 정말 있네. 요즘도 한강에 물고기가 이렇게 많구나. 더 잘 보이는 곳으로 가볼까요? 그때였어요. 준혁이 갑자기 같이 들어가 보자 며 저와 함께 물속으로 뛰어든 겁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저는 당황했어요. 준혁아, 왜 그래? 옷이 다 젖잖아. 하지만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속에서 준혁이 갑자기 제 머리를 잡더니 강하게 아래로 밀어넣기 시작한 거예요. 차가운 강물이 코와 입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준혁의 손이 제 머리를 더 깊이 물속으로 밀어넣고 있었거든요. 준혁아, 뭐 하는 거야? 물속에서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강하게 제 머리를 눌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사위가 저를 죽이려 한다는 걸 말이죠. 왜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저를 익사시키려 하고 있었어요. 물속에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지만 준혁의 힘이 너무 셌습니다. 젊은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가 없었어요. 폐에 물이 들어와서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머릿속에 번개처럼 생각이 스쳤어요. 죽은 척하자. 준혁이 제가 죽었다고 생각해야 더 이상 공격하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거든요. 저는 몸에 힘을 완전히 빼고 축 늘어졌어요. 숨도 참고 완전히 시체가 된 것처럼 연기했습니다. 물속에서 하는 연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실 거예요. 준혁이 제가 죽었다고 확신한 것 같았어요. 제 몸을 놓고는 허겁지겁 물 밖으로 나갔습니다. 전혀 당황하지 않는 모습이 더욱 섬뜩했어요. 저는 물에 떠 있으면서도 죽은 척을 계속했어요. 강물에 몸을 맡긴 채 하류 쪽으로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준혁이 혹시 확인하러 올까봐 계속 연기했어요. 오후 4시쯤 준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살려주세요. 장인어른이 물에 빠지셨어요. 도와주세요. 완전한 연기였습니다. 진짜 당황한 사위처럼 소리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온몸이 떨렸어요. 7년 동안 가족으로 여기며 살았던 사위가 저를 죽이려 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뻔뻔하게 연기까지 하고 있었거든요. 한참을 물에 떠내려간 후에야 하류에서 낚시하던 아저씨가 저를 건져 올렸어요. 어르신, 정신 차리세요. 아저씨가 급히 인공호흡을 해주면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의식을 잃은 척했지만 사실은 모든 걸 듣고 있었어요. 오후 5시쯤 구급차가 와서 저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그날 밤 병원 침대에 누워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죽은 척하면서 준혁이 뭘 하는지 지켜보기로 한 거예요. 준혁아, 내가 나를 죽이려 했지만 실패했어. 이제 그 이유를 알아내고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10월 15일 화요일 오후 5시 반 병원 응급실에서 깨어났을 때 제 주변에는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척했습니다. 준혁이 혹시 병원에 와 있을까봐 두려웠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간호사에게 말씀하시는 게 들렸어요. 물을 많이 마셔서 위험했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신원을 확인할 수 없어서 무연고자로 처리해야겠어요. 저는 일부러 신분증을 집에 두고 나왔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준혁이 찾을 수 없을 테니까 말이죠. 당분간은 이름 모를 환자로 지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간병사 아주머니가 제 곁에서 돌봐주셨어요.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괜찮으세요? 10월 16일 수요일 오전, 저는 천천히 눈을 뜨는 척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기억이 안 나요. 거짓말을 했어요. 일시적인 기억 상실이라고 하면 당분간 신원 확인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의사 선생님이 오셔서 진료를 해주셨어요. 물에 빠져서 구조되셨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충격 때문일 수 있으니 며칠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목요일 저녁 간병사 아주머니가 뉴스를 틀어놨는데 깜짝 놀랄 소식이 나왔어요. 한강에서 60대 남성이 실종됐습니다. 함께 있던 사위의 신고로 수색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준혁이 인터뷰하는 모습도 나왔거든요.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아버지를 지키지 못했어요. 준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준혁이 숨을 고르며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물고기를 보시려고 물가에 가셨는데 갑자기 발을 헛디셨어요. 저도 급하게 뛰어들었는데 물살이 너무 빨라서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준혁이 저를 물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머리를 눌렀는데 정반대로 말하고 있었던 거죠. 구조 작업은 언제까지 계속되나요?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희망이. 준혁이 목소리를 떨며 슬픈 표정을 지었어요. 정말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10월 18일 금요일 더욱 충격적인 뉴스가 나왔어요. 동네 사람들이 준혁을 효자사위라며 위로하러 집에 찾아왔다는 거였어요. 이 젊은이 정말 불쌍해. 장인어른을 구하려다가 본인도 위험할 뻔했는데 간병사 아주머니가 뉴스를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효자가 따로 없네. 요즘 이런 사위가 어디 있어? 저는 그 말을 들으며 기가 막혔어요. 사람들이 완전히 속고 있었거든요. 10월 20일 월요일 지역 방송에서 더 자세한 인터뷰가 나왔어요. 평소에 장인어른과 사이가 어떠셨나요? 정말 잘해주셨어요. 제게는 아버지 같은 분이셨거든요. 준혁이 진심 어린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마지막 대화가 기억나시나요? 준혁아, 고맙다. 이렇게 시간을 내줘서라고 하셨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말하는 준혁을 보니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2주일 후인 10월 29일 화요일, 저는 병원에서 퇴원했어요. 그동안 서서히 회복되는 척했지만 여전히 기억상실 연기를 계속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기억이 안 나세요? 의사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확인하셨어요. 네. 제 이름도 가족도 전혀 기억나지 않아요.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아 임시 거처를 마련했습니다. 작은 고시원이었지만 당분간 숨어 지내기에는 충분했어요. 거기서 저는 본격적으로 준혁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30일 목요일 오후 멀리서 집을 지켜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준혁이 전혀 슬퍼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오히려 평소보다 활기차 보였습니다. 현관 앞에서 이웃과 대화하는 모습도 여유로웠어요. 준혁아, 많이 힘들겠다. 혹시 도움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이웃 아주머니가 위로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잘 기다려보려고요. 겉으로는 의연한 척했지만 저는 알 수 있었어요. 준혁이 제가 돌아올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죠. 11월 2일 토요일, 더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준혁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가는 모습을 목격한 거였어요. 이 아파트 시세가 얼마나 되나요? 멀리서 들린 준혁의 목소리였어요. 정말로 제 집을 팔려고 알아보고 있었던 거예요. 급하게 처분하셔야 하는 상황인가요? 네. 사정이 좀 생겨서요. 준혁의 목소리에서 조급함이 느껴졌어요. 그날 밤 저는 확신했어요. 준혁이 계획적으로 저를 죽이려 했다는 걸 말이죠. 그리고 그 이유도 대충 짐작이 갔어요. 제가 없으면 모든 재산이 미영에게, 결국 준혁에게 돌아가니까요. 하지만 정확한 동기를 알아야 했어요. 그래야 완벽한 복수를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준혁아, 내가 죽은 줄 알고 편안히 지내고 있겠지만 틀렸어. 나는 살아있고 내 모든 행동을 지켜보고 있다. 곧 그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11월 3일 목요일부터 저는 더 치밀하게 준혁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준혁의 일상 패턴을 파악해야 했어요. 언제 출근하고 언제 들어오는지, 누구와 만나는지, 무엇을 하고 지내는지 모든 걸 알아내야 했습니다. 며칠간 미행한 결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준혁이 회사에서 일찍 나와서 이상한 곳들을 드나들고 있었던 거예요. 첫 번째로 발견한 건 암호화폐 투자 모임이었습니다. 10월 5일 토요일 오후 2시 시내 한 카페에서 열리는 모임이었는데 준혁이 거의 매일 참석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준혁이 다른 사람들과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가끔 핸드폰을 보며 흥분하기도 하고 실망하기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대박 날 것 같은데. 창문 너머로 들린 준혁의 목소리였어요. 전혀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장인이 실종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죠. 그 모임 사람들에게 넌지시 물어보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친구 완전 중독자야. 작년에 비트코인으로 대박 났다고 자랑하더니 그 후로는 계속 투자만 해. 한 아저씨가 말했어요. 요즘도 투자해요? 제가 물어보니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장인 실종됐다면서도 여전히 와. 정신없는 낯이지. 어제도 곧 큰돈 들어올 예정이라고 하던데. 큰돈이요? 글쎄, 뭔 돈인지는 모르겠어. 하지만 표정이 이상했어. 그 말을 듣고 정말 화가 났어요. 제가 실종된 상황에서도 투자에만 몰두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더 이상한 말을 했어.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뭔 말이요? 한두 달 전쯤 장인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하더라고. 술 마시면서 중얼거리는데 정말 섬뜩했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온몸이 떨렸어요. 준혁이 사람들 앞에서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언제 그런 말을 했어요? 8월 말쯤 투자 실패하고 술 마시면서 계속 중얼거리더라고. 돈만 있으면, 장인만 없으면 이런 말들. 정말 계획적인 범행이었어요. 벌써 2달 전부터 저를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얻었어요. 준혁의 투자 실패 과정을 자세히 알게 된 거였죠. 그 친구가 처음에는 정말 운이 좋았어. 작년 3월에 작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코인이 폭등해서 몇 배를 벌었거든. 투자 모임의 다른 멤버가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나 봐. 점점 더 큰 돈을 투자하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자기 돈이었는데 나중에는 대출까지 받아서. 대출까지요? 응. 5월쯤부터 대출 받아서 투자한다고 하더라고. 그러다가 6월에 코인이 폭락하면서 모든 걸 잃었어. 그 후에는 어떻게 했어요? 그때부터 정신이 나간 것 같았어. 주식으로 갈아타서 만회하려 했는데 그것도 다 잃고 결국 사채까지 손댔어. 정말 전형적인 투자 중독자의 패턴이었어요. 2번째 발견은 준혁이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자주 드나든다는 거였어요. 10월 9일 수요일 용기를 내어 같은 부동산에 들어가 봤습니다. 혹시 아까운 젊은 남자분이 뭘 알아보던가요? 제 사위 같아서요.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아, 그분요? 아파트 급매 관련해서 상담받으셨어요. 2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빨리 처분하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정말로 제 집을 팔려고 알아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급하게 파는 이유가 있나요? 가족 사정이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명의가 본인 것이 아니라서 서류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명의가 본인 것이 아니라니 제 명의로 된 집을 준혁이 팔려고 했다는 뜻이었어요. 3번째 발견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토요일 준혁이 사채업자와 만나는 모습을 목격한 거였거든요. 한 카페에서 수상한 남자와 대화하는 준혁을 봤습니다. 상대방의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이자는 언제까지 갚을 수 있어? 남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곧 해결될 거예요. 1달만 더 기다려주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1달? 지난번에도 그렇게 말했잖아. 이번에는 정말입니다. 곧 큰 돈이 들어올 예정이거든요. 무슨 돈? 장인. 아니, 상속 관련해서요. 준혁이 말을 흐렸어요. 다음 달까지 안 되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5천만 원의 이자까지 합치면. 네, 알겠습니다.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 대화를 듣고 저는 모든 걸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준혁이 빚 때문에 저를 죽이려 했다는 걸 말이죠. 한편 미영도 남편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이 준혁에게 물어보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했어요. 여보,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는데 어디 다녀와?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회사 일이라기에는 옷에서 술 냄새가 나던데? 동료들이랑 회식한 거야. 스트레스가 많아서. 미영이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 핸드폰 메시지가 계속 와. 무슨 일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준혁이 핸드폰을 급하게 가렸어요. 그때 7살 준우가 순진하게 말했어요. 아빠, 할아버지는 언제 돌아와요? 친구들이 할아버지 없어지셨는데 왜 안 슬퍼하냐고 물어봐요. 준우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미영이 급하게 말렸지만 준우는 계속했어요. 친구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는 아빠가 많이 울었는데 우리 아빠는 왜 안 울어요? 아이의 순진한 관찰이 가장 정확했던 거예요. 준혁의 반응이 비정상적이라는 걸 7살 아이도 알아차린 거였습니다. 준우야, 아빠는 마음속으로 슬퍼하고 있어. 준혁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왜 할아버지 찾으러 안 가요?
다른 아빠들은 매일 찾으러 간다고 하던데 미영이 그 말을 듣고 남편을 쳐다봤어요. 의심의 눈길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씩 윤곽이 보이기 시작했다고 생각했어요. 준혁이 빚 때문에 제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게 확실해졌거든요. 하지만 더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준혁아, 내가 내 모든 계획을 알아가고 있어. 곧 모든 게 밝혀질 거야. 다음 월요일 저는 준혁의 진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겠다고 판단했어요. 그러려면 준혁의 경제 상황부터 알아봐야 했습니다. 암호화폐와 투자를 한다는 건 확인했지만 빚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몰랐거든요. 저는 사회복지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기억상실 환자로서 가족을 찾고 싶다고 했습니다. 혹시 제가 경제적 문제로 가족과 떨어져 살게 된 건 아닌지 걱정돼서요. 빚 때문에 가족이 저를 버린 건 아닌지. 복지사 선생님이 동정하며 도와주셨어요. 신용정보 조회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르신과 같은 성함의 분이 계시는데 이상하게 대출이 많이 나와 있네요. 준혁의 신용등급이 최하위였어요. 여러 곳에서 대출을 받았고 연체도 많았습니다. 카드론 2천만 원, 현금 서비스 1천만 원, 개인 대출 2천만 원까지 총 5천만 원이 넘었어요. 더 놀라운 건 제 명의로도 대출이 나와 있다는 거였어요. 이 대출은 8월에 받으신 것 같은데 기억나세요? 전혀 기억이 안 나요. 사실은 전혀 모르는 대출이었습니다. 준혁이 몰래 제 도장과 신분증을 이용해서 8천만 원을 빌린 거였어요. 그때가 바로 준혁이 저에게 유언장 작성을 권유하던 시기였습니다. 저는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어요. 10월 17일 수요일 준혁이 다니는 암호화폐 투자 모임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 친구 투자 과정이 정말 극적이었어. 한 아저씨가 자세히 설명해 줬어요. 작년 3월에 비트코인을 500만 원어치 샀는데 넉 달 만에 3천만 원이 됐어. 완전 대박이었지.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나 봐요? 그렇지. 그때부터 눈이 돌아간 거야. 이번에는 1억 만들겠다면서 6월에 3천만 원을 다시 투자했어. 그 후에는 어떻게 됐어요? 7월에 폭락했지. 3천만 원이 500만 원이 돼버렸어. 그래도 포기 안 하고 계속 투자하더라고. 다른 사람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대출받기 시작했어. 8월에 카드론으로 2천만 원, 9월에 개인 대출로 또 2천만 원. 그것도 다 날렸지. 그래도 계속했어요? 응. 10월 들어서는 사채까지 손댔어. 5천만 원을 빌려서 마지막 도박을 했는데 결과는 완전 망했지. 이제 총 빚이 2억 원 넘어. 제가 계산해 보니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준혁 명의 대출 5천만 원, 사채 5천만 원, 제 명의 대출 8천만 원까지 합치면 총 2억 3천만 원이었습니다. 이자만 해도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나갈 상황이었어요. 중소기업 대리 월급으로는 절대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그제야 6달 전부터 준혁이 보인 행동들이 모두 이해됐어요. 4월에 제 건강 걱정, 5월에 유언장 권유, 6월에 생명보험 가입 제한.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던 거예요. 금요일 저는 제 재산 상황도 정확히 정리해 봤습니다. 아파트가 2억 원, 예금이 1억 원 정도였어요. 총 3억 원이었습니다. 만약 준혁이 저를 죽이고 상속받으면 준혁의 빚 2억 3천만 원을 갚고도 7천만 원이 남는 셈이었어요. 게다가 미영이 받을 상속세도 절약할 수 있고요. 그때 준혁이 6월에 했던 말이 기억났어요. 아버지, 혹시 생명보험 들어놓으신 거 없어요? 왜? 만약을 위해서요. 요즘은 연세 드신 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있대요.
그때는 정말 제 걱정을 해주는 줄 알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보험금까지 노렸던 거였어요. 한편 미영도 남편을 더 구체적으로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20일 토요일 밤 미영이 준혁의 이상한 행동들을 발견한 거였어요. 새벽 2시쯤 준혁이 밖에서 전화하는 모습을 목격한 거였습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해결될 거니까. 준혁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니, 돈이 없는 게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는 거예요. 미영이 궁금해서 더 들어봤어요. 상속 절차가 복잡해서 한 달만 더 주시면. 상속? 미영은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실종된 상황에서 무슨 상속 이야기인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다음 날 일요일 미영이 더 충격적인 걸 발견했어요. 준혁의 방을 정리하다가 숨겨진 서류들을 찾은 거였습니다. 빚 독촉장들이 수북히 쌓여 있었어요. 카드사, 은행, 사채업체에서 온 것들까지 정말 많았습니다. 5천만 원 즉시 상환 요구, 연체 이자, 누적으로 인한 강제 집행 예고 같은 무서운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제 명의로 된 대출 서류도 있었다는 거였어요. 미영은 그때까지도 아버지가 대출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월요일 7살 준우가 또다시 순진한 질문을 했어요. 엄마, 아빠가 왜 밤에 전화해요? 무서운 아저씨 목소리 같던데. 무서운 아저씨? 응. 돈 안 갚으면 큰일 난다고 하던데. 미영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아빠가 할아버지 돈으로 갚겠다고도 했어요. 뭐라고? 할아버지가 없어지시면 할아버지 돈이 우리 거가 되나요? 준우의 순진한 질문에 미영은 온몸이 떨렸어요. 남편이 아버지의 실종을 이용해서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걸 직감한 거였습니다. 화요일 미영이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준혁의 휴대폰에서 사채업자와의 문자를 본 거였습니다. 장인 상속으로 3억 받으면 이자까지 다 갚을 수 있다고 했잖아. 빨리 시신이라도 찾아야 보험금을 받지 않겠어? 미영은 그 문자들을 보고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아버지의 죽음을 전제로 빚을 갚으려 한다는 걸 확신한 거였습니다. 저는 이제 준혁의 모든 동기를 파악했습니다. 2억 3천만 원의 빚을 갚기 위해 3억 원의 유산을 노린 거였어요. 그리고 6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한 살인이었던 거죠. 준혁아, 내가 내 모든 계획과 동기를 다 알아냈어.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야. 수요일 준혁의 모든 동기를 파악한 저는 이제 더 확실한 증거를 모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 체계적으로 준혁을 압박하려면 도움이 필요했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4시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미영이 저를 찾아 나선 거였습니다. 미영은 전날 밤 준혁의 문자를 본 후 밤새 고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아버지를 찾기로 결심한 거였어요. 아버지가 정말 실종되신 거라면 혼자서라도 찾아야 해. 미영이 학교 수업을 마치고 한강 주변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병원들도 하나하나 확인해보고 사회복지센터도 찾아갔습니다. 혹시 기억상실 환자분 계신가요? 60대 남성분. 마침내 오후 5시쯤 제가 있던 사회복지센터에 도착한 거였어요. 아버지, 멀리서 저를 본 미영이 뛰어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미영아, 딸을 보자마자 모든 감정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아버지, 정말 살아계셨구나. 어떻게 여기에? 미영이 울면서 저를 꼭 안았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펴본 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미영아, 놀라지 말고 내 말을 잘 들어봐. 저는 딸을 근처 카페로 데려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준혁이가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고요? 미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그래. 한강에서 나를 물속으로 밀어넣고 머리를 눌렀어. 하지만 딸이 말을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이내 어젯밤 발견한 것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어젯밤에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미영이 준혁의 빚 독촉장들과 사채업자와의 문자를 보여줬어요. 이것들 봐세요. 장인 상속으로 3억 받으면 갚겠다. 빨리 시신이라도 찾아야 보험금 받는다. 정말 무서웠어요. 그래, 이제 믿겠니? 미영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7년 동안 함께 살았는데. 준우 아빠인데. 힘들겠지만 이제 우리가 함께 준혁의 죄를 밝혀내야 해. 어떻게요? 혼자서는 힘들어. 도움이 필요해. 저는 미영에게 제가 다니던 실버 동호회 이야기를 했어요. 김영수 아저씨는 30년간 경찰관으로 일하셨고 박순자 언니는 25년간 종합병원 간호사장이셨어. 최철민 아저씨는 시중은행 지점장까지 하셨거든. 정말 도와주실까요? 당연하지. 우리 동호회는 의리가 있어. 목요일 오후 3시 저는 미영과 함께 동호회 모임에 참석했어요. 어르신들께 모든 상황을 설명드렸습니다. 김영수 아저씨가 분노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세상에 그런 놈이 다 있나? 장인을 죽이다니. 내가 30년간 경찰이라면서 본 놈들 중에서도 최악이야. 박순자 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서가, 우리가 도와줄게. 이런 악한 놈을 그냥 둘 수는 없어. 최철민 아저씨는 금융 전문가답게 실질적인 분석을 해주셨어요. 2억 3천만 원 빚에 3억 원 상속. 정말 치밀하게 계산했네. 하지만 증거를 더 확실하게 모아야 해. 그렇게 해서 저희만의 수사팀이 결성됐어요. 김영수 아저씨, 박순자 언니, 최철민 아저씨, 그리고 미영과 저까지 총 5명이었습니다. 역할 분담도 체계적으로 했어요. 영수야, 너는 경찰서 후배들을 통해서 수사 현황을 파악해줘. CCTV 분석 결과도 알아보고. 순자야, 너는 병원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종석이 구조 당시 상황을 자세히 조사해줘. 의료진 증언도 받아두고. 철민아, 너는 준혁의 금융거래 내역을 더 파헤쳐봐. 은행 쪽 인맥 활용해서 대출 과정이나 투자 실패 증거들을 확실히 잡아줘. 미영이는 남편의 일상을 계속 관찰하면서 결정적 증거를 찾아줘. 특히 자백하는 순간을 놓치지 마. 10월 26일 금요일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어요. 김영수 아저씨는 경찰서 후배를 통해 중요한 정보를 얻어오셨어요. 종서가 한강 CCTV에 준혁이 사건 전날 현장을 미리 답사하는 모습이 찍혔대. 혼자 와서 물 깊이를 재보고 유속도 확인했다는 거야. 정말요? 응. 그리고 구조 신고 시간도 이상해. 실제 사건 발생보다 40분이나 늦게 신고했어. 박순자 언니는 병원 쪽에서 더 구체적인 정보를 가져오셨어요. 종서가 너를 구조한 의료진 말로는 의식이 있었다고 해. 진짜 익사 상태가 아니라 연기하고 있는 것 같았다더라고. 그럼 제가 죽은 척한 게 들통났나요? 아니야. 의료진은 그냥 의식이 돌아온 줄 알았어. 하지만 중요한 건 구조 시간이야. 준혁이 신고한 시간과 1시간 차이가 나. 최철민 아저씨는 준혁의 금융 이력을 완전히 파헤치셨어요. 종서가 준혁이 놈이 정말 치밀하게 계획했어. 8월에 4명의로 대출받을 때 유언장이 없다는 걸 미리 확인했대. 유언장을? 응. 은행에서 상속 관련 상담도 받았어.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 자녀가 모든 재산을 상속받는지 이런 것들 말이야. 한편 미영은 더 충격적인 발견을 했어요.
10월 27일 토요일 준우와 대화하는 과정에서였습니다. 준우야, 아빠가 할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했어? 아빠가 할아버지는 이제 하늘나라에 계신다고 했어요. 언제? 할아버지 없어지신 다음 날이요. 근데 이상한 건 할아버지가 죽으셨다고 확정된 게 아닌데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미영은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아버지의 죽음을 확신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리고 아빠가 곧 새 집으로 이사 간다고도 했어요. 새 집? 응. 할아버지 집을 팔아서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간다고요. 모든 퍼즐이 맞아떨어지고 있었어요. 일요일 저녁 저희 수사팀이 모여서 지금까지의 성과를 정리했습니다. 이제 증거는 충분해. 다음 단계는 준혁을 심리적으로 압박해서 자백하게 만드는 거야. 영수 아저씨가 말씀하셨어요. 어떻게요? 미영이 물어봤습니다. 범죄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으면 실수를 해. 우리가 단계적으로 조여들어가는 거지. 준혁아, 이제 너의 상대는 나 혼자가 아니다. 우리 모두가 너의 죄를 밝혀낼 거야. 월요일 오전 10시 저희 실버팀의 첫 번째 작전이 시작됐어요. 김영수 아저씨의 제안으로 준혁을 서서히 압박해서 스스로 무너뜨리자는 계획이었습니다. 종서가, 내가 30년간 경찰이라면서 깨달은 건데 범죄자들은 심리적 압박을 받으면 반드시 실수를 해. 특히 계획적 범죄일수록 더 그래. 영수 아저씨가 경험담을 들려주셨어요.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해. 처음에는 가볍게 의심하게 만들고 점점 압박의 강도를 높이는 거지. 우선 익명의 제보 전화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철민 아저씨가 목소리 변조 앱을 사용해서 준혁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수요일 오후 6시 준혁이 퇴근길에 받은 전화였습니다. 김준혁 씨죠? 한강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있습니다. 미영이 집에서 준혁의 반응을 지켜봤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더니 급하게 주변을 둘러보더라고 했습니다. 누구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곧 모든 게 밝혀질 겁니다. 조심하세요. 철민 아저씨가 의미심장하게 말씀하시고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날 밤 미영이 관찰한 바로는 준혁이 하루 종일 불안해했다고 하더라고요. 핸드폰을 계속 확인하고 창문 밖을 자주 내다봤다고 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안색이 안 좋은데. 아무것도 아니야.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하지만 준혁은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고 해요. 금요일에는 박순자 언니가 등장하셨어요. 보험조사관으로 변장하시고 오후 4시쯤 집에 찾아가신 거였죠. 안녕하세요. 생명보험조사관 박순자입니다. 이종석 씨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준혁이 깜짝 놀라며 문을 열었어요. 보험조사요? 저희는 보험 신청한 적이 없는데요. 아, 그게 아니라 한강 사건 관련 조사입니다. 최근에 새로운 증언이 나와서요. 순자 언니가 전문적인 어조로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증언이요? 준혁의 목소리가 더욱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당시 현장을 목격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신고하신 시간과 실제 목격 시간이 다르다고 하시는데 그게 무슨... 지금은 자세히 말씀드릴 수 없지만 곧 경찰에서 연락 갈 겁니다. 혹시 기억나는 게 더 있으시면 미리 정리해 두세요. 순자 언니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시며 돌아가셨어요. 그날 밤 미영이 말하길 준혁이 완전히 예민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봤다고 했습니다. 여보, 뭔가 걱정되는 일이 있어?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하지만 준혁은 그날 밤에도 잠들지 못하고 거실을 왔다 갔다 했다고 해요. 월요일에는 더 강력한 압박을 가했습니다.
김영수 아저씨가 직접 나서신 거였어요. 오후 5시 반 준혁이 회사에서 나오는 길에 마주치셨어요. 김준혁 씨죠? 서울 강서경찰서 수사과 김영수입니다. 영수 아저씨가 진짜 같은 신분증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준혁이 완전히 겁을 먹은 표정이었어요. 한강 사건 관련해서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CCTV 분석 결과 흥미로운 사실들이 발견됐거든요. CCTV요? 네. 사건 전날 현장을 미리 답사하신 모습이 찍혔더라고요. 혼자서 물 깊이도 재보시고 준혁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신고 시간도 좀 이상해요. 실제 사건 발생보다 40분이나 늦게 하셨던데 그 사이에 뭘 하셨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어요. 너무 당황해서 목격자 진술도 있어요. 당시 상황을 다르게 본 분이 계시더라고요. 영수 아저씨가 계속 압박하셨어요. 준혁이 식은땀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그날 너무 당황해서 기억이 잘 안 나고 곧 진실이 밝혀질 겁니다. 그때까지 연락 가능한 곳에 계시기 바라고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영수 아저씨가 명함을 건네주시며 가셨어요. 그 후로 준혁의 행동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집에서 나오지도 않고 전화도 잘 받지 않았어요. 11월 5일 화요일부터는 미영이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을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평소에 술을 거의 안 마시던 사람이었는데 어떤 상태야? 매일 밤 소주 한 병씩 마셔요. 그러면서 혼잣말을 해요. 무슨 혼잣말? 어떻게 알았지? 설마 정말 살아있을까? 이런 말들. 미영이 녹음기로 준혁의 혼잣말을 몰래 녹음하기 시작했어요. 목요일 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준혁이 술에 취해서 중요한 전화를 건 거였어요. 형님, 저 준혁이에요. 혹시 일이 꼬이면 어떻게 해야 해요? 미영이 옆방에서 엿들었어요. 경찰이 CCTV까지 분석했다고 하고 목격자도 있다고 하고 상대방이 뭐라고 하는지는 들리지 않았지만 준혁이 점점 더 절망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늦은 것 같아요. 새로운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준혁이 전화를 끊고 나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금요일에는 마지막 단계의 압박을 가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직접 나섰습니다. 준혁이 집에 있을 때 익명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목소리를 약간 변조해서 말이에요. 김준혁, 내가 누군지 알겠나? 누구세요? 어떻게 제 번호를? 한강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다 안다. 내 장인은 죽지 않았어. 준혁이 완전히 기겁했어요.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곧 모든 걸 경찰에 신고할 거야. 내가 죽이려 한 모든 증거가 있어. 제발 그러지 마세요. 준혁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너무 늦었다.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어. 전화를 끊은 후 미영이 관찰한 준혁의 상태는 정말 극적이었어요. 집에서 나와서 무작정 뛰어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완전히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날 밤 준혁은 술에 완전히 취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혼자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이 모든 걸 녹음했어요. 이제 정말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준혁아, 이제 내 마음속 죄책감이 너를 무너뜨리기 시작했어.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거다. 토요일 밤 11시 준혁이 술에 취해 혼잣말을 하는 그 순간 저는 집 담벼락 넘어서 숨을 죽이고 녹음기를 켰어요. 이번이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거든요.
미영이 미리 창문을 조금 열어놔서 준혁의 목소리가 잘 들렸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살아있을 리 없어. 나는 분명히 죽였는데. 준혁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온몸이 소름 돋았습니다. 드디어 준혁이 자백하기 시작한 거였죠. 녹음기를 더 가까이 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물속에서 아버지 머리를 눌렀을 때 분명히 숨이 멎었어. 5분 동안이나 눌렀는데. 그런데 어떻게 살아있을 수 있지? 5분이나.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분노가 치밀었어요. 준혁이 정말로 저를 확실히 죽이려 했다는 증거였거든요. 사채업자한테 뭐라고 말하지? 곧 상속받아서 갚겠다고 했는데. 아버지가 살아있으면. 아, 큰일 났다. 정말 큰일 났어. 준혁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로워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갑자기 준혁이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11월 9일 토요일 밤 11시 30분이었습니다. 형님, 저 준혁이에요. 정말 급한 일이 생겼어요. 준혁의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네, 맞아요. 장인을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살아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정말 직접적인 자백이었어요. 어떻게 하죠? 이미 경찰이 수상하게 여기고 있고 새로운 증거들도 나왔다고 하고. 준혁이 전화를 끊고 나서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아서 흐느끼기 시작했거든요. 아버지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2억 원이 넘는 빚. 죽을 것 같았다고. 그런데 준혁의 다음 말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어차피 아버지도 나이가 많으시니까 몇 년 후면 자연스럽게 돌아가실 텐데 내가 좀 빨리 보내드린 것뿐이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녹음을 중단했어요. 준혁의 진짜 속마음을 들으니 너무 충격이 컸거든요. 월요일 오전 10시 저는 실버팀 친구들을 긴급 소집했습니다. 어젯밤 녹음한 내용을 들려드렸어요. 김영수 아저씨가 분노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이런 파렴치한 놈이 다 있나? 이제 확실한 자백 녹음이 생겼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박순자 언니가 가져온 소식도 중요했어요. 종서가 병원에서 추가 정보를 얻었어. 너를 구조한 응급실 의사가 당시 상황을 자세히 기록해뒀더라고. 체온과 맥박 상태를 보면 물에 빠진 지 오래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게 무슨 뜻이에요? 준혁이 신고한 시간과 실제 물에 빠진 시간이 다르다는 증거지. 준혁이 거짓말했다는 뜻이야. 최철민 아저씨도 중요한 발견을 하셨어요. 은행에서 준혁의 대출 기록을 더 자세히 조사했어. 내 명의로 대출받을 때 상속 예정이라고 허위 신고했더라고. 그리고 대출 상담 과정에서 곧 상속받을 예정이라고 명시했어. 그때 미영이 더 결정적인 증거를 가져왔어요. 아버지, 준혁이 컴퓨터에서 이상한 파일을 찾았어요. 미영이 USB를 보여줬습니다.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서 파일이에요. 읽어보세요. 파일을 열어보니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8월부터 10월까지 준혁이 세운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8월 15일에 제 건강검진을 권유한 이유, 8월 20일에 유언장 작성을 권유한 목적, 9월 5일에 생명보험을 확인한 것, 9월 15일에 한강 현장을 답사한 것까지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어요. 심지어 한강의 수심이 1.5m이고 유속이 빠르다는 것까지 조사해뒀더라고요. 정말 치밀한 놈이네요. 영수 아저씨가 혀를 찼어요. 그 다음 날인 화요일에는 더 놀라운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준혁이 사건 당일 착용했던 손목시계였어요. 미영아, 그날 준혁이가 차고 있던 시계 어디 있니? 아, 그거요? 물에 들어갔다 와서 물기를 닦아놨어요. 서랍에 있어요.
미영이 가져온 시계를 자세히 보니 밴드 부분에 이상한 흔적이 있었어요. 박순자 언니가 간호사 경험을 살려 설명해 주셨어요. 이건 사람 피부가 긁힌 흔적 같아. 준혁이 너를 붙잡고 물속에서 누를 때 분명히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을 테니까 내 피부 조직이 묻어 있을 거야. 김영수 아저씨도 추가 정보를 가져오셨어요. 준혁의 휴대폰 위치 추적 기록을 확보했어. 사건 당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한강에 있었던 게 분명해. 그런데 신고는 4시 40분에 했어. 그 40분 동안 뭘 했겠어요? 당연히 내가 정말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기다렸겠지. 또 다른 중요한 증거는 준혁의 신발이었어요. 사건 당일 신었던 운동화에 한강 특유의 진흙이 묻어 있었거든요. 이 진흙 성분을 분석하면 한강 어느 지점인지도 알 수 있어. 철민 아저씨가 설명해 주셨어요. 수요일에는 준혁의 휴대폰 검색 기록도 확보할 수 있었어요. 사건 전날인 10월 14일에 한강 수심, 익사하는데 걸리는 시간, 물에 빠진 사람 구조 방법 같은 무서운 검색어들이 가득했거든요. 미영이 남편의 문자 메시지도 몰래 확인했어요. 사채업자가 보낸 메시지들이에요. 언제까지 갚을 거냐? 이자만 5천만 원 넘었다. 다음 달까지 안 되면 큰일 난다, 이런 내용들. 그리고 준혁이 보낸 답장도 충격적이었어요. 곧 큰돈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상속 절차만 끝나면 3억 원 받을 수 있어요. 11월 14일 목요일 저희는 마침내 모든 증거를 정리했습니다. 준혁의 자백 녹음, 계획 문서, 손목시계의 DNA 흔적, 한강 진흙이 묻은 신발, 휴대폰 검색 기록, 위치 추적 정보 빚 관련 서류들까지 정말 완벽했어요. 박순자 언니가 마지막으로 확인해 주셨어요. 종서가, 이제 준혁이 변명할 여지가 전혀 없어. 모든 증거가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거든. 김영수 아저씨도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30년간 경찰이라면서 이렇게 완벽한 증거를 본 적이 없어. 이제 준혁은 끝났다. 11월 15일 금요일 오전, 저는 마침내 경찰서에 신고할 모든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준혁아, 내가 저지른 모든 죄의 증거가 완벽하게 드러났다. 이제 법의 심판을 받을 차례야. 11월 16일 일요일 오전 10시 경찰서 조사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준혁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는데 완전히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경찰관이 저를 보고 놀랐어요. 어르신, 여기 왜 오셨나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준혁 사건 관련해서 왔습니다. 저는 이종석입니다. 그때 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저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준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아, 아버지, 어떻게 정말 살아계시다고요? 저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놀랐나? 내가 죽인 줄 알았던 장인이 살아서 나타나서. 경찰관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실종자가 살아계시다고요? 저는 경찰관에게 설명했어요. 한 달 전 한강에서 실종된 것으로 신고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하지만 실종이 아니라 살인미수였어요. 준혁이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오해예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준비해온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오해라고? 그럼 이건 뭐지? 녹음기를 재생하자 준혁의 자백 소리가 조사실에 울려 퍼졌어요. 물속에서 아버지 머리를 눌렀을 때 분명히 숨이 멎었어. 5분 동안이나 눌렀는데 준혁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자리에서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경찰관이 급히 다른 동료들을 불러왔어요.
저는 미영과 함께 가져온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준혁의 계획 문서, 손목 시계, 진흙 묻은 신발, 휴대폰 검색 기록, 빚 관련 서류까지 상자 가득 담아온 것들을 하나씩 설명했어요. 이 손목 시계에서 제 DNA가 나올 겁니다. 준혁이 저를 물속에서 누를 때 착용했던 거거든요. 준혁은 더 이상 변명하지 않았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으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었죠. 죄송합니다. 제가 다 잘못했어요. 경찰이 준혁에게 물었어요. 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준혁이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빚 때문이었어요. 2억 3천만 원이 넘는 빚.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다른 방법이 없었다고? 장인에게 솔직하게 말하는 방법도 있었잖아. 그 후 2달간 정식 수사가 진행됐어요. 준혁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살인 미수, 상속 관련 사기 미수, 문서 위조까지 모든 걸 자백했어요. 수사 과정에서 더 많은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준혁이 제 명의로 몰래 받은 대출이 8천만 원이었고 그 돈도 모두 암호화폐 투자로 날려버렸다는 거였어요. 또한 준혁이 사건 이틀 전에 인터넷으로 장인 살해 후 상속세 절약 방법까지 검색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어요. 2월 14일 목요일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법정에 들어서니 많은 기자들과 방청객들이 있었어요. 사위가 장인을 살해하려 한 충격적인 사건이라며 언론에서 크게 다뤘거든요. 저는 증인석에 섰습니다. 판사님이 선서를 시키시고 사건 당일 상황을 진술하라고 하셨어요. 그날 오후 준혁이 갑자기 한강 산책을 제안했습니다. 물가에서 준혁이 저와 함께 물속으로 뛰어들더니 제 머리를 물속으로 강하게 밀어넣으면서 5분 동안이나 익사시키려 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검사가 증거들을 차례대로 제시했어요. 자백 녹음이 재생될 때는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이 준혁의 악행에 충격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준혁의 계획 문서가 공개됐을 때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6개월에 걸친 치밀한 살인 계획이 낱낱이 드러났거든요. 준혁의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극심한 경제적 압박으로 인한 일시적 정신 이상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즉시 반박했어요. 6개월 동안 치밀하게 계획하고 현장 답사까지 한 것이 일시적 정신 이상입니까? 피고인은 범행 이틀 전까지도 인터넷으로 상속세 절약 방법을 검색했습니다. 증인으로 나선 김영수 아저씨의 증언도 결정적이었어요. 준혁이 수색 작업에 참여했을 때 진심으로 찾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신이 발견되지 않기를 바라는 듯 했어요. 미영도 증인으로 나서서 남편의 이상한 행동들을 증언했어요. 아버지가 실종된 후에도 남편은 전혀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부동산에 가서 집 매매를 알아보고 있었어요. 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판사님이 준혁에게 최후 변론 기회를 주셨어요. 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빚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내가 나를 물속에서 5분 동안 누를 때는 미안하다는 생각 안 했지? 아버지, 7년 동안 가족으로 믿고 사랑했는데 내가 내 목숨을 빚의 담보로 생각했다는 게 가장 충격적이야. 3월 15일 금요일 판사님이 판결을 선고하셨어요. 피고인 김준혁에게 살인미수죄로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추가로 사기미수, 문서 위조죄 등을 합쳐서 총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정의로운 판결에 사람들이 박수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재판이 끝나고 나와서
미영과 이야기했습니다. 미영아,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아버지, 이혼 절차를 시작했어요. 준우와 함께 아버지와 살고 싶어요. 그래, 우리 셋이서 새롭게 시작하자. 준우도 저에게 달려와서 안겼어요. 할아버지, 이제 정말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래, 준우야. 할아버지가 너랑 엄마를 지켜줄게. 1년이 지난 10월, 저는 가정범죄 피해자 지원 단체를 설립했어요. 저 같은 경험을 한 분들을 도와주는 일을 시작한 거였죠. 실버팀 친구들도 함께 활동하며 많은 분들을 도왔습니다. 가족에게 배신당한 어르신들, 경제적 이유로 위험에 처한 분들까지 정말 다양한 사연의 분들이 찾아왔어요. 어느 가을날 준우와 함께 한강을 다시 찾았어요. 1년 전 준혁이 저를 죽이려 했던 그 장소였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 여기가 그날 그곳이에요? 그래, 준우야. 하지만 이제는 무서운 곳이 아니야. 할아버지가 더 강해졌거든. 할아버지가 정말 용감하세요. 준우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저는 손자와 함께 평화로운 산책을 즐겼습니다. 강물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여기서 저는 죽을 뻔했지만 동시에 새롭게 태어났다고 말이에요. 진짜 강한 사람이 된 것 같았거든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용서할 수 없는 선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가족이라면 어떤 잘못이라도 용서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경제적 어려움이 사람을 이렇게까지 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게 정말 무섭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며 이 이야기를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반갑게 인사드리러 가겠습니다. 내일 또 봬요. 감사합니다.